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즈벨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기하자면 그 제1차 세계대전이 그 미국 중앙은행을 설립한 영국하고 독일, 월가의 그 유대 앵글로색슨 금융인들이 일으켰죠. 독일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약해진 독일을 재차 공격할 생각이었는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거꾸로 이를 행위도 문제는 없었죠. 뭐 국제주의자 트로츠키하고 레닌이 있는 한 러시아 혁명도 뭐 때마침 준비되어 있었고, 독일에서도 이제 스파르타쿠스단 같은 유대 공산주들이 있었어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외부적으로 국가를 약화시키고 혁명을 통해서 안으로 국가를 전복할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달겨들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도 뭐 비슷하죠. 예.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말이에요. 전쟁 도중에 끝없이 제1차 세계대전을 상기했거든요. 예, 같은 시나리오라서 그렇죠. 하지만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다른 하나의 점이 있다면, 그 월가는 대영 제국마저 이제 붕괴시키고자 했던 거죠. 예. 처칠이 이 사실을 눈치챈 거는 이제 대서양 헌장을 주고받던 1941년 언저리인데, 거의 확신은 못했어요. 확신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확신을 하는데, 이 월가하고 루즈벨트는 경제적이거나 금융의 차원이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 영토 시장을 풀어 헤치려고 했어요, 영국에. 이게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속내였고, 또 1943년 처칠한테 암시도 했어요. 그 영국 대영 제국 식민지 다 풀어 헤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했어. 우리가 거기 시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럽 참전이라고 하는 것은 월가의 큰 그림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루즈벨트는 예전에는 영국하고 독일 은행들이 지금까지 잘도 해먹었지만 이제 미국에는 안 된다, 이렇게 다짐한 적이 있어요. 그 다짐이 드러난 정책이 오픈도어 폴리시, 개방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과 1차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영국도 완전히 깨부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칠은 몰랐죠. 그래서 1941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만난 그 루즈벨트가 처칠한테 대서양 헌장을 들이밉니다. 실은 이때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타국에게 빼앗긴 땅을 민족 스스로 독립국가를 만들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처칠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애써 외면하려 했죠. 하지만 결국 1943년 루즈벨트를 다시 만나갖고, 우리 대영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난 당신의 바지끄레기를 붙잡겠습니다, 그러면서 충성을 다짐합니다. 1943년. 뭐 영국을 살리기 위한 어떤 뭐 제스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뭘 대영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최대한 자유무역을 하자. 나는 식민주의 할 생각이 없다. 나는 반식민주의자로 알려져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탈규제하고 유엔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가 컨트롤 되도록 하자. 뭐 그거 안 되면 뭐 다른 전쟁 또 일으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루즈벨트가 처칠과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그 루즈벨트하고 월가는,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랬듯이 영국과 협력할 생각은 이제 아예 사라져버렸어. 아예 없었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자유주의 플랜, 원래 그 신자유주의, 그냥 자유주의죠. 그냥 자유주의 플랜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뭐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유화, 민영화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독재자 하나 끄집어 와가지고 중공업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본을 축적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자본을 다 흩어뜨려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본을 몇몇 초국적 기업이 다 쓸어가서 그 자기들의 그때는 이제 미국이니까, 지금 미국이니까, 미국 밑으로 그 자본을 다 통제하는 그런 그 절차를 밟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내어놓으면 각국 규제가 다 풀어지고 FTA가 벌어지며 뭐 이런 식으로 모두 금융의 휘하로 다 들어가게 되죠. 지금 다 들어갔죠, 거의. 그죠? 이렇게 흘러왔어요, 1930년대부터. 그래서 그 단추를, 그 신자유주의 단추를 딱 이렇게 당겨준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고요. 그거를 세계화를 처음 진행한 사람이 닉슨이고요.
레이건이 이제 규제를 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나라의 정치까지 다 뒤바꾸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큰 틀에서 루즈벨트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24년부터 독일 산업계에 들어가서 미국 기업의 협력과 투자를 지휘했어요. 루즈벨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독일 군국화의 목적을 몰랐을 리 없죠. 오히려 진두 지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놈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일 걸 모략을 일삼죠. 그래서 1939년 1월 4일 그 히틀러가 집권한 지 3일 후에 전쟁은 안 하겠지만 권위주의적인 국가에 대한 모든 교육을 제재하겠다 그러면서 독일 경제 제재를 위협했다 이 말이야. 독일 산업 다 빼앗고 그 안에서 뭐 간접 투자, 직접 투자 다 한 놈이 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폴란드 관계가 무르익던 그 1940년 4월 14일 39년 그 4월 14일 그 뜬금없는 개소리를 합니다. 독일이 무기로 세계를 위협해서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산다 이러면서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팔레스타인을 이 31개 국가를 쭉 나열하면서 10년간 쳐들어가지 않을 보장이 있어요. 뭐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쳐들어가는 소리 들려. 쳐들어가. 그 31개 국가, 아무 한 개 국가만 쳐들어가면 우리도 움직이겠다. 이런 말이 들린다고. 타국 수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주저넘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를 늘어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이퉁 편집자 요아킴 페스트가 이게 선동했다고. 독일을 선동했다고. 그래서 8가지 사안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독일의 유럽 군사 개입에 위협이 있다. 뭔 개소리야. 없어 그거. 1919년서부터 1938년 자기가 말한 그 1년 전까지 14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독일은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어요. 루즈벨트가 언급한 서방국 국가들이 확실히 관여했고 미국은 6건의 군사 개입을 6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베르사유 조약을 준수하라. 준수 안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랬잖아. 그리고 이 베르사유 조약에 독일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그 당시 미국 국제법 학자라든가 역사학자, 교수들에 의해서 계속 입증이 되고 있었고 주장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할 얘기도 아니에요. 또 국내 방어만 해라. 그럼 국내 방어만 했지 뭐 다른 전쟁 했나? 뭔 소리야. 전쟁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불침을 보장하고 국내 방어 개소를 하고 있냐고.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때 국내 방어로 참전한 거야? 하여간 이렇게 뻔뻔합니다. 우정과 협상을 하자 그러는데 협상처가 어디야? 국제연맹이잖아요. 국제연맹에서 독일을 쫓아내버렸잖아. 그래놓고 무슨 협상을 얘기를 해. 자기도 연맹 역할을 미국이 연맹 역할을 축소시켜버리고 자기들도 나중에 탈퇴하면서 솔직한 정책을 요망한다. 독일의 정책은 항상 공개적이었고 말하면 결과가 바로 나왔어요. 검열이나 따지는 게 영국하고 미국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한 거예요. 막 던지는 거지 뭐. 또 팔레스타인하고 아일랜드 불침을 보장하려는데 나 이런 새끼들 살다 처음 봤네.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점령하고 있고 아일랜드도 영국이 점령하고 있어.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뭘 불침을 보장하려는 거야. 가만히 있는 독일한테. 또 군비를 상승시킨다는 거야. 1919년서부터 1920년 사이에 독일은 뭐 베르사유 조약에 들어가고 완전히 무장 해제해버렸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화 군축회담 하자 그럴 때 단 한 나라도 찬성한 적이 없잖아.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또 공정무역 하자는 거야. 통화 조작은 왜 하고 불매운동은 왜 했니 그러면. 히틀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루즈벨트가 21달러 1온스당 21달러를 금 1온스당 35달러로 폭락시켜갖고 통화 조작한 걸 잘 알고 있다고. 그런 새끼가 무슨 공정무역을 얘기를 해. 그래갖고 수입하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 줄 알아요? 미국 때문에? 게다가 또 불매운동까지 하잖아. 그래놓고 무슨 개소리야. 막
마구마구 던집니다. 뭐 지금도 똑같잖아요. 미국 애들 개소리 던지는 거. 한 막무가내요. 선전선동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말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 삼촌 시어드로 루즈벨트를 그대로 닮아갖고 전쟁의 환장을 해버립니다. 이놈은. 그래서 1939년 11월 4일날 중립법도 개정하고 무기수출금지법도 폐지시켜버리고 폴란드의 금을 월가에 안치한다는 조건으로 폴란드 임시정부를 인정해줬습니다. 장사 잘하고 있어요. 1940년 4월 9일 독일 치하의 노르웨이하고 덴마크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망명정부를 인정해주죠. 5월 15일 네덜란드와 벨기에 망명정부도 인정하고 자산 다 동결시켜버립니다. 이 더러운 돈놀이죠. 1940년 6월 15일 쳐들어오는 독일 군을 피해갖고 뚜루로 도망친 그 프랑스 수상 레노가 있습니다. 레노가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냥 전쟁 계속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만히 것 같으니까 이틀 후에 그 전화 받고 나서 이틀 후에 프랑스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프랑스는 미국한테 쌍욕까지 해가면서 그 다음날 독일하고 휴전을 하게 되죠. 뭐 임차법도 그렇고요. 무기 임차법이 있거든. 랜드리스 액트라고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전쟁 장사라고 치자고요. 전쟁 준비도 했습니다. 1940년 7월부터 했어요. 영국 공군에 미국 시민 복무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국 요원들을 훈련시켰고요. 1940년 7월 2일에는 수출 제한법을 만들어 갖고 석유, 철강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을 모두 군산 복합 업체한테 허가권을 넘겨줘 버립니다. 1940년 8월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같이 합동 군사 훈련도 했습니다. 1940년 9월에는 미국 해군 구축함 50척을 영국 함대로 옮겨놨다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OSS에 그 도노반을 시켜갖고 소피아, 독일하고 이탈리아한테 저항하는 소피아하고 베오라드 전투를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전투도. 그렇습니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놈은 그 호시탐탐 참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그 사람이 참전하고 싶었긴 했다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이따위 식으로 더럽게 역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1941년 초에 루즈벨트가 그 블리트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한테 독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 확실한데 이거 독일이 무슨 사건을 하나 저질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얘기했단 말이야. 또 일본의 경제 제재를 계속 가면서 끝없이 도발을 했습니다. 7년에서 8년을 계속 일본을 괴롭히죠. 일본의 경제, 석유 이런 걸 쫙 뛰어돌아다니면서 일본을 계속 도발을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비들 법무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루즈벨트가 태평양에서 그 미국이 유럽 전쟁에 참전할 사건이 일어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전쟁부 장관, 국방부 장관 스팀슨도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국무부에서는 말이에요. 루즈벨트가 지금 뭐 무슨 꼬투리 하나 잡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하나 꼬투리. 그래서 꼬투리를 만들어 주려고 되게 노력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준비도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신병 훈련소가 있어요. 부트 캠프라고 있습니다. 2022년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네, 모두 인정하는데 음모래요. 미친 놈들이야, 완전 미국 군인들은. 예? 음모를 인정하면서도 음모가 아니래. 기획이라고 말하자고, 기획. 그러면 됐잖아, 그죠? 하여간 80년 동안 방어가 되지 않은 일이라 이 말이야. 이 루즈벨트의 참전 계획이라고 하는 게 방어하고 싶어도 방어를 못해요. 1940년 10월 7일 미 해군 정보부장 맥컬럼이 비망록을 만들어 갖고 국무부에 갖다 주라고 자기 부하 데이비드 앤더슨이고 데이비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독한테도 올라가고 근데 발뺌을 싹 하죠. 루즈벨트가 이 비방록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뭐 증거 없다니까 뭐 그럼 뭐 증거는 없는데 왜 1994년까지 비밀로 붙였니? 1940년에 쓰여진 이 비망록이 왜 1994년에 와서야 54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밀이 해제가 됐냐고.
8가지 방법을 적어놨어요. 일본이 전쟁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8가지 방법을 적어놨다고. 근데 참 재미있게도 루즈벨트가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나온 8가지를 루즈벨트가 다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됐어요. 1941년 7월 6일 루즈벨트는 미국 내 일본 자산을 동결했죠. 비망록에 나온 그대로죠. 8월 3일 석유를 포함해서 일본에 대한 완전한 금수 조치를 단행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미국을 그대로 따라서 금수 조치에 합류를 하죠. 물론 금수 조치라는 거야 뭐 지네가 안 팔겠다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은 일본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일본의 외무성은 뭐 야 이래 갖고 살겠느냐. 뭐 화는 못 나겠고 금수 조치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해상 봉쇄를 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화를 내고 국제법을 어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물건을 안 팔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여기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자 그래갖고 일본이 인도차이나로 들어가려고 고민을 해봤더니 인도차이나에 석유나 광물 다 있잖아. 석유도 있고 해봤더니 미국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 함대를 하와이에 갖다 놨으니까 하와이에 함대를 완전히 다 폭격을 취해갖고 특히 항공모함 그래갖고 한 수개월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에서 뽑은 모든 종류의 광물 이런 걸 갖고 우리도 함대 더 만들면 되고 또 인도차이나의 방어기지 구축하면 되고 항공기 만들면 되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일본이 코너에 몰리니까 단순한 생각을 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야 중일전쟁 하나만 갖고도 허덕일 정도로 국력이 없었어요. 미국으로부터 석유하고 철강 90%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미국하고 일본의 GDP 차이가 일본 공식 발표로도 13대 1이었어요. 석유 보유량은 721대 1이었어. 보유 석유량이. 철강은 18대 1이었고요. 이런 상대를 어떻게 정말 17대 1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야?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자살행위야. 그래서 일본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바본 줄 알아. 일본이 원했던 거는 미태평양 함대 특히 항공모함을 파괴해서 최소 수개월 정도 시간을 벌고 싶었던 그뿐이라고. 그 사이에 이제 지들도 이제 방어 뭐 구축하고 이러면은 좀 나중에 미국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태평양 쪽으로 쳐들어오기 되게 힘들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던 거지 뭐. 어떤 사람은 금수 조치에 화가 나갖고 전에 전쟁했다는 거예요. 뭐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엉터리라 그래도 그렇게까지 엉터리는 아니죠. 루즈벨트 그림은 일본 사람들 그림보다 더 컸어요. 루즈벨트는 말이에요. 폭격당하던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태평양 군사적 공간을 쫙 내줍니다. 거기 비행기라든가 배를 전혀 안 보냈어. 텅텅 비워놨어요. 하와이 쪽으로 오는 공간을. 그리고 미 해군은 말이야. 일본의 진주만 공격 2주 전에 일본 쿠릴 열도부터 하와이까지 해상로를 텅텅 비워놓고 게다가 진주만에 있었던 첨단 군함 21척하고 항공모함 2척을 미드웨이로 보내버렸다고? 남은 배들은 제1차 세계대 쓰던 구형이잖아. 그래서 이제 기다린 거야. 일본이 들어오기를. 1941년 11월 5일 국방부 장관 스탬슨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크게 당하지 않는 선에서 일본이 먼저 공격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고. 그리고 루즈벨트도 그랬어요. 11월 28일 일본이 공격하기 10일 전에 일본이 이제 곧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심해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하와이 함대 제독 허즈번드 킴멜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일본이 트랩에 걸려들었죠. 하와이 신문은 일본이 공격하기 일주일 전에 일본이 일주일 후에 쳐들어온다고 분명히 신문을 냈고요. 이 모든 걸 다 미국 국무부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음모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냥 말만 음모 이렇게 눈 감아버리면 끝인 거야. 일본의 그 진주만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중국 정보부한테도 연락이 들어왔고 영국에서 들어왔고 미국도 알고 있었고 신문들도 모두 알던 사실이고
일본의 그 진정한 공격 정보를 해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그런 거야. 미 해군 제독을 지냈던 로버트 스티넷이 이제 이 사실을 밝혀내잖아요. 이 사실을 완전히 다 고발해버린다고. 2000년에 책을 써가지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쓴 책 내용을 하나하나 다 검증을 했다고요. 1995년에도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검증도 했고, 하나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책에서는 안 써주면 그만이거든. 출간 안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미국 정보부가 그 11월 달 야마모토 일본 사령관의 전신 83개나 입에 받아보고 일구에 앉아 있었다고. 폭격 당일날 아침에도 태평양에서 날아오는 일본대 편대를 발견했는데, 본부에서 뭐라고 전갈이 내려오냐면 B-17 한 대가 날아가니까 경보 사이렌 울리지 말라 그랬다고. 전함 5척, 구축함 3척이 침몰되거나 손상되었고, 항공기 200대가 파괴됐습니다. 2,400명의 미국인이 죽었죠. 1,200명이 부산당했습니다. 배들은 오래된 거고, 항공모함 3척은 바다에 나가 있었고, 이 고물상으로 갈 배들 다 처리해준 일본 해군이 참 고맙죠. 배를 정박시키는 도크시설이라든가 기계수리 공장, 석유 창고는 끔짝없이 공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킴멜 제독이 해임되는 거로 모든 얘기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전쟁만 시작하면 돼. 그래서 진정한 공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방부 장관 스팀슨이 그랬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이거 이제 미국 국민 한 대 묶어놓으면 되겠네. 그래갖고 하원에다가 표결을 하죠. 루즈벨트가 나와갖고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388명이 예스! 이랬습니다. 한 명만 빼고. 그 한 명의 의원은 여자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멍청했던 일본의 대본영 덕분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일본이 월가가 들어오는 길을 닦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미국은 일본의 공격을 왜 몰랐느냐라고 따지는 조사와 청문회가 1941년에 1년서부터 1946년까지 9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유도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10차례 조사와 청문회가 있었어. 근데 진실은 모두 덮어졌죠.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모두 인정하는데 눈을 딱 감고 음모다 이랬다 그랬잖아. 얘네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10차례 조사와 청문회를 열었어도 어떠한 것도 새로운 것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 하나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네가 선전포고를 늦게 했다는 헛소리만 붙잡고 자기 변명하는데 80년을 보내고 있다고 일본이.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루즈벨트가 가장 큰 만행을 저지른 거는 무조건 항복 요구를 했다는 거죠. 금융장악과 더불어서 유럽과 태평양 시장 장악이 월가의 큰 그림이었죠. 1942년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니까 CFR과 FRB, 미국 중앙은행의 헤드인 노먼 데이비스가 루즈벨트한테 명령하기를 어디든 누구든 무조건 항복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항복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인류 역사에 거의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CFR이 봤을 때는, 미국 월가가 봤을 때는 1918년 민족 자결이니 1940년 독일과 프랑스의 조건부 휴전 같은 거 해봤자 그 점령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고 본 거지. 그래서 무조건 다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퍼싱 장군이나 에드워드 맨델하우스 이런 놈들이 무조건 항복해서 다 때려 부수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 그런 거지 뭐. 1942년 독일하고 소련 사이에서는 휴전 소문이 조금씩 돌았어. 근데 난리 난 거죠, 그죠? 또 독일 내부에서는 반 히틀러 구테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고, 급하게 움직여야 돼. 큰일 나. 독일과 소련이 휴전한다든가 아니면 반 히틀러 구테타가 일어나서 독일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거 만사가 다 망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노만 데이비스가 1942년 4월 15일 루즈벨트한테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루즈벨트는 독일과 일본의 완전 파괴 혹은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이 명령을 받고는 과거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한번 로버트 리 장군한테 무조건 항복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943년 1월 24일 카사블랑카 회의에서 오로지 독일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만 받아들인다는 소리를 합니다. 에? 역사도 쥐뿔같이 배워갖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항복한 거는 아프마톡스라고 하는 조그만 전투 하나에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얘기했던 거야. 이런 국가 상대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니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광기, 전쟁 광의 이 전략이라고. 전쟁사에서 국가 간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일은 보불전쟁 하나만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항복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다 말 그대로 조건부 항복이에요. 네? 뭐뭐 하는 조건으로 항복한다 그런다고. 근데 무조건 항복이라니, 이게 종전하고 상관없이, 전쟁 끝내겠다고 전혀 상관없이 종전 후에 점령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독일과 소련의 휴전도 막고 반 히틀러 독일인들의 봉기도 막고 이들을 돕기는커녕 모두 제거하겠다는 이런 소리라고. 그러니까 처칠까지도 어안이 벙벙했잖아요. 처칠이 이 얘기를 들은 게 1943년 1월 중순인가 그쯤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왜 도대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국무부 장관, 정보국장, 연합군 총사령관, 미 육군 참모총장 모두 반대했어.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냐고. 무슨 논리가 그런 논리가 있냐고. 그리고 나서 미 정보국장 윌리엄 도너반은 말이에요. 루즈벨트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독일에서 빌렘 카나리스 독일 군 정보부장이 구테타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휴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고 또 1943년 6월 달에는 헬무트 폰 몰트케 전 대사가 이스탄불에서 도너반 만나갖고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건 수정이 돼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수정만 조금만 한다면 우리는 뭐 무조건 휴전하겠다.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개소리하지 말라 그랬었다 이 말이야. 앨런 덜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지금 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원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니, 미 국무 전체가 반대하는 줄 너 왜 혼자 지랄을 했냐고 저렇게. 또 스탈린이 그랬어. 스탈린까지 비난합니다. 카사블랑카에서. 내가 독일하고 휴전하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독일 군들이 죽자서 달겨들잖아 지금. 무슨 그따위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된 거래요 말이야. 1944년이 넘어왔습니다. 봄이 되니까 미군들이 거의 다 죽어가요. 예? 이게 독일군이 지금 도망친다면서 도망치는 게 아니야. 반격이 장난이 아닌 거야, 반격이. 그래서 미군들이 거의 다 죽어요. 처음에 그 군대 들어간 애들이, 그 노르망디에 들어왔던 애들이, 노르망디란다. 저기 어디야? 이탈리아에서 올라왔던 애들이, 응? 이제 노르망디에서 들어오는 6월 6일 이후로 들어오는 놈들은 더 죽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저 아이젠하워가 그 루즈벨트한테 그 전원을 전합니다. 무조건 항복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 거부해버렸습니다. 4월 14일 날 또 그랬어. 또 거절했습니다. 5월 31일 날 또 그랬어. 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루즈벨트가 대답을 하기가 귀찮아서 처칠한테 시켰고 처칠한테 전화를 하라 그래. 그러니까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젠하워한테 전투에서 이기기 전에 구걸부터 합니까? 그랬어. 이 두 새끼가 짝짝꿍 맞은 거지 뭐. 예? 1944년 6월 6일 날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처칠이 국회에 나가고 엄청나게 뚫겨 맞아요. 왜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걸 계속 지지해갖고 이렇게 우리 영국군하고 미군을 수십만 명을 좀 죽이고 있느냐 이제 그랬다고.
근데 뭐 어떻게 일단 상륙작전은 들어갔으니까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지. 이 새끼들이 전쟁을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독일군과의 협상을 거부하면서 루즈벨트가 2차 세계대전 때 죽어나간 연합국이며 뭐 독일군 측이며 거의 반 이상을 다 죽인 게 바로 이 루즈벨트의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결정이었다고요. 이게 루즈벨트의 결정이냐고, 이게 월가의 결정이지. 자기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월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안 그래요? 솔직히 이 소식 모두 다 들었어요. 루즈벨트가 무조건 항복을 바란대더라. 아 그래? 그럼 뭐 죽어버리지 뭐. 그러면서 독일군들이 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1940년 12월 22일에도 25만 병력을 끌어들여갖고 1000대의 탱크를 모아갖고 엔트워프를 점령하고 벌지 전투를 벌입니다. 바스토니에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눈물 나는 전투를 갖다가 무슨 벌지 전투 미군이 어쩌고 개소리 같은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불필요한 전투였지만 이 루즈벨트가 만들어 놓은 무조건 항복에 대항해서 독일군들이 거의 30만 가까이 목숨을 바치죠. 3만 참 여기서 3만 정도 목숨 바치죠. 미군도 2만 9천 죽었어요. 그리고 전체 토탈 미군이 42만 명인가 죽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죽은 게 말이에요. 1944년 이후, 다시 말해서 무조건 항복을 고집한 이후부터 죽은 게 거의 다라 이 말이에요. 에?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결국은 45년 3월 7일 미군이 레마겐 철교를 건너면서부터 이제 독일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4월 4일부터 폴란드하고 이런 땅으로 들어간 미군이 이제 노동 수용소를 발견하는데, 그때 이제 뭐 병이 굉장히 많아갖고 또 영국 공군의 그 공중 폭격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요. 수용소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이유를 여기서 찾았네 그랬습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아이젠하워가 철드는 게 언제 철드냐면 자기 대통령 당선되고 퇴임하면서 철들어요 이놈이. 그리고 1945년 4월 12일 날 루즈벨트는 천벌을 받고 대량 뇌출혈로 죽었죠. 네. 한국이 아직도 약속이라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 죽이는 게 그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늙은이들이 많아요. 예? 그러나 그 이익은 국민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인 기업이 가져갑니다. 국민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직도 많은 늙은이들이 국가 수장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믿어. 완전히 노망난 생각이죠. 1943년 독일은 예전처럼 휴전을 계속 요구해왔고, 이 요구사항은 뭐 별게 아니야. 베르사유 조약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뿐이에요. 미국하고 영국한테 어떠한 해도 없는 요구사항이야. 그러나 루즈벨트와 월가는 독일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태평양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국민들을 그렇게 목숨을 버리게 한 겁니다. 이게 일본의 휴전 제안에도 불구하고 핵폭탄을 떨군 월가의 선택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